채널 24K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다수결주의라는 걸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들이 국내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도 심각하게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다, 뭐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다 머리를 함께 맞대고 그 해결 방안을 슬기롭게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다수결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majority rule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는 주제가 되고 과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해낼 것이냐, 합의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은 전 인류사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였고, 아직까지도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 같은 데서는 신탁에 묻는, 인간끼리 해결할 수 없는 것, 신탁에 가서 묻자, 오라클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왕권 시대,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났던 왕권 시대에는 내가 곧 법이다. 그래서 왕이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인간은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신라시대 때 있었다고 하는 화백제도 같은 의사결정의 방법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내각회의인데요, 조정회의를 통해서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1770년대 후반 말에 들어서 이제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세우면서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입각한 헌법과 정치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그때 도입하는 이제 이 다수결의 원칙, 소위 민주주의의 원칙, 이것에 의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모든 정치체제, 국가들이 소위 다수결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다수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적어도 수천 년에 걸쳐서 경험을 했고, 이제는 무언가 좀 거기에 새로운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참 한번 전 국민적 의사결정 한번 합의, 이거 해보기 어려운 이런 나라,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들은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같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에 뭐 역사성 이런 건 새삼스럽게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학문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수결주의에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문제들을 각 학자들이 내놓은 얘기들, 뭐 저의 의견도 들어갑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 5가지 정도를 열거하고 이것들의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수결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자들이, 의견을 내놓는 투표자들이 과연 자기들이 투표하는 그 과제의 내용,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제의 과제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여태까지 인류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문제들에 그렇다라고 답을 할 만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인간들에게는. 충분성과 평등성, 심지어는 도덕성, 투표자들이 그 과제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투표를 할 자격이 있을 만큼 충분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며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의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다수결이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주 잔인한 언어들로 이거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한번 그런 걸로 유명한 하나의 재미난 예가, 이건 아주 재미난 예라서 드는 거지 이것만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몬티홀의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수결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하나의 얘기거리인데요. 미국의 그 퀴즈 게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몬티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였는데요. 이 퀴즈를 마치고 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과정입니다. 상품을 주는데 어떻게 상품을 주느냐? 화면에 문이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문 중에서 어느 문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를 이 승리자가 지정을 하면 그 문이 열리면서 그 문 뒤에 있었던 상품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 뒤에는 각각 한 대의 포르쉐, 최고급 자동차 한 대와 한 마리의 염소, 또 한 마리의 양, 이런 이제 상품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하여튼 이 승리자는 여기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당연히 포르쉐겠죠. 가격으로 해도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포르쉐를 맞출 거냐?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첨자는 하나를 찍습니다. 이거 찍었어요. 그럴 때 몬티홀이라고 하는 진행자가 나타나서 2개 나머지 문 중에서 하나를 열어줍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당연히 염소가 있죠. 염소가 있습니다. 문 하나를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이 승리자에게. 당신의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당초 찍은 대로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걸 놓고 시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현명한 결정일까? 내가 당초 찍었던 것을 바꿀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하면 이 문제는 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답이 분명히죠. 확률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답이 당연히 나오죠. 왜? 당초에 이 사람이 3개가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갈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결국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당초에 찍었던 거를 변경을 시키면 확률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로부터 2분의 1로 당첨 확률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받을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적으로 보면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더니, 시청자들에게 투표했더니 변경하나 변경하지 않으나 마찬가지야 라는 지지가 80%가 나왔습니다.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당연히 20%가 나왔죠. 무슨 얘기죠? 80%가 수학적 확률 계산을 할 줄 몰랐고 그런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다수는 당연히 옳은 게 아니다라는 예로 설명할 때 쓰는 이제 사례입니다. 몬티홀의 사례라고 그러죠. 몬티홀의 과제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바둑을 두는데 바둑 한 수 한 수를 결정을 하는데 18급짜리 100명하고 9단짜리 1명하고
누가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당연히 18급짜리가 수없이 만 명이 오더라도 9단짜리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승리의 확률이 더 높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의 충분성과 그 기회를 갖는 데에서의 평등성, 심지어는 도덕성까지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의 결정이 아니라면 다수결이라는 것은 실로 허무한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무조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고 정답이 다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변경하는, 그것으로 어떠한 피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같은 것이고,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이냐, 또는 국민의 생명의 존속과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까지, 이런 과제들을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리면,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 뒤에 잘못 결정된 결과로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변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을 결정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유 없이 죽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뭘로 변상하겠습니까? 뭘로 회복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것들을 과연 다수결로 결정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간들이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는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들이 18, 9세기, 20세기까지 거의 20세기 전반까지에 걸쳐서 발달시킨 모더니즘, 소위 이성주의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자라고 했던 이야기들, 그런 논리 구조, 그런 가치관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감성을 더 강조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감성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전환이 된다 이거죠. 공자시대 때 얘기했던 사회 조직론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성적 뼈대를 세우려고 했던 흐름에 반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양명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주의와 감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동양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죠. 인간의 가치관은 사실 인류 역사상 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양 건축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게 끝도 없이 그 흐름이 변해옵니까? 로마네스크로 성당을 지었다가, 그 다음에 고딕으로 지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크로 지었다가, 로코코로 지었다가, 바로코코로 지었다가, 수도 없이 그 인간의 가치관과 감각, 이거는 변하죠. 그리고 그들이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한다. 이러한 이 유동성에 관련해서 한 시대 한때에 결정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그 다음에까지 효과를 미치게 할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더니즘적으로 생각했던 시대의 결정에 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결정에 기속되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변덕, 인류의 변덕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로그롤링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롤링 뭐죠? 선거를 할 때 나타나는 건데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 소수들이 있었어요. 소수들이 뭉치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을 거꾸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냥 모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 문제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거 때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가 있어서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는 본질적으로 부패의 논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권력과 돈을 향한 부패의 집념, 그것들이 로그롤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수의 의사조차도 왜곡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이런 다수결 표결을 하는데 개입되는 부정투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의 부패 문제까지를 한다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결에 의해서 참을 얻어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 같이 보이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미국의 헌법, 미국의 정치체제 속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와 헌법에 정한 정신이라고 하는 헌정주의와의 대립,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투표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행태는 헌법의 정신대로만 늘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 정신을 그때그때마다 바꿀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떠한 나라의 실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가치, 소위 헌정주의라는 가치가 끊임없이 그때그때 표결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냐. 각 학자들이 내놓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칸트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하버마스 같은 이제 정치학자, 미국의 정치학자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헌정국가론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헌법을 중심에 둔, 그리고 제한적으로 다수결 제도를 운영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인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의사결정을 합의적으로 하려면 인간 모두가 아주 현명한 현자들이 돼야 되고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하며 그리고 인격이 완성된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지식도 필요한 지식을 다 가져야 되겠죠. 그런 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다수결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왜 인간은 다수결을 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힘이라는 것. 인간이 결국 사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주체적으로 장악하고 싶은 자, 그가 좀 더 힘이 많은 자이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간의 숙명인가 싶은 힘의 논리가 숨어 있는 거죠. 맞바로 옛날에는 결투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전쟁이라는 걸로 결정을 했지요.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가 보니까 그 도구를 표라고 하는 종이 쪽지에 의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도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그냥 이 모순을, 이 갈등을, 이 괴로움을 그대로 안고 우리는 채증처럼, 만성적 채증처럼 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느냐. 여기에 인간들의 현명함, 지혜가 동원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다수결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를 좀 만들어내 봤습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다수, 무조건 투표자가 많은 쪽으로 가는, 그쪽이 승리하고 그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는 단순 다수결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라든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만 한다든지라는 제한을 두는 제한적 다수결이 있습니다. 또는 두 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말하자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투표자 중 얼만큼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 중에 얼만큼이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다수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만장일치 다수결이라는 것도 있죠. 다수결에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안별로 그런 다수결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뭐 헌법을 바꿀 때, 법률을 바꿀 때 각각 다 결의 형식이 틀리죠. 결의 필요 조건이 틀리죠. 여기서 우리는 현재적인, 실용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우리의 현행 법령상의 이 다수결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을 슬기롭게 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국회 선진화법 같이 이상한 법 만들어 놓고 그것조차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막 강행하고 이런 행태 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위의 의장의 위원장의 의석 숫자 배분의 문제 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절대 다수가 우리가 좌석을 가졌으니까 우리 독식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당별 득표율로 배분을 하자. 실제로 지금 의석수에서는 180석의 여권의 자리와 그리고 120석, 뭔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120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배분이 의석수로는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득표수는 어땠습니까? 지금 21대 의석이 결정된 거 보면 전 국민의 66.2%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34%는 이 현재 정치 형태 나 안 좋아해. 나 찬성할 수 없어. 라는 부정의사를 표현했던 거지요. 그리고 득표율은 어땠습니까? 49대 42. 민주당과 통합당이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만 해서 생각을 해보면 49대 42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민의 지지가 표현됐는데 상임위나 국회 의사결정이나 진행을 한 정당이 모조리 독식하겠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건 평화로운 합의, 민주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새로운 독재를 창조하고자 하는데 다수결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헌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머지 국민들 42%의 국민들의 의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의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도록 배척돼야 합니까? 그건 안 되지요. 당연히 헌정주의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상임위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라면 합리적으로 다수결주의도 인정하면서 국민의 표의 대표성도 보장해주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다수니까 그러면 그건 뭘 뜻하죠? 49대 42인데 이 49가 100%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의석이 배분되게 됐다면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이 정면으로 깨지고 있다는 셈이고 그렇게 민주당과 그쪽 세력에서 이야기했던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법의 개정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49%밖에는 득표를 못했는데 100%의 좌석 의석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오로지 독재를 향한 부당한 탐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라도 지금 국회에다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수결이라는 것은 무조건 미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실용적인 현재적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이 사회를 화합된 사회로 만들고 합리성이 존재하는 사회로 만드는 그런 민주적인 길이 아니겠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300명의 국회의원들께서 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5천만입니다. 이 42%를 찍은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가 12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의 의석수의 과반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의사의 표현을 제한당하거나 권한과 의무의 행사를 제약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는 이러한 다수결주의를 이용해서 독재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소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쪽은 거의 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표를 만들어내건 간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정도의 다수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독재 권력화하는, 장기적인 독재 권력화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몇 가지 인류의 지혜를 제공했던 그런 명사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고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다수가 그 수의 힘을 믿고 헌법상의 권리를 소수로부터 빼앗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도덕적으로 혁명이 정당화하게 된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입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리와 자유에 대하여 가장 위험한 적은 밀집한 다수다. 괴테는 아주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수라는 것보다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소수의 선동자와 대세를 따르는 건달들, 쉽게 동화되는 약자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따르는 민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 그 민주사회, 그렇게 깨어있는 이 개방적 민주사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이들의 말대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촌철살인 같은 지적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널 24K가 권고하는 것입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부당하게 권력을 독점하고 부당하게 전 국민의 이익을 훼절시킨 그러한 다수는 결코 길게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